한 도시의 번잡함 속 시간의 톱니바퀴는 무심하게 굴러가고 있었다. 낡은 벽돌집,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 그리고 손때 묻은 가구들 사이에서 김현우는 그의 가족과 함께 고요하지만 어딘가 텅 빈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건축가라는 직업은 한때 그의 열정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낡은 도면처럼 빛바랜 의무감으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차가운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의 아내 수지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아이들인 김지호와 김민지는 각자의 세계에서 조용히 성장하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마치 잘 짜인 기계처럼 반복되었고 특별한 파문 없이 잔잔하게 흘러갔다. 현우는 종종 거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잿빛 하늘 아래 펼쳐진 회색빛 도시 풍경은 그의 마음속 공허함을 더욱 부추기는 듯했다. 수년 전 현우는 야심찬 건축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다. 그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친환경적인 건축 방식을 제시하며 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그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던 이준희도 그의 곁에서 함께 꿈을 키워나갔다. 이준희는 현우의 천재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대기업인 강태호 건설의 강민혁 상무에 의해 무자비하게 가로채졌다. 강민혁은 현우의 아이디어를 교묘하게 빼돌려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켰고 현우는 모든 것을 잃었다. 꿈, 명예, 그리고 친구 이준희까지. 이준희는 그 사건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현우는 이준희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고 그 충격과 상실감은 그의 삶을 잿빛으로 물들였다. 그의 오른손목에는 그날의 아픔을 상징하듯 벚꽃잎 모양의 희미한 흉터가 남아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의 잃어버린 열정과 배신당한 우정의 상흔 같았다. 그는 건축가로서의 자신감을 잃었고 그 이후 그는 눈에 띄게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가장이 되어버렸다. 어느 날 저녁, 현우는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다. 수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지호는 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민지는 거실 한 구석에서 낡은 곰 인형을 안고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현우는 식탁에 앉아 수진이 차려준 저녁 식사를 무심하게 깨작거렸다. 그들의 식탁은 대화 없이 정적만이 가득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현우는 문득 고개를 들어 민지를 바라보았다. 민지는 언제부턴가 혼잣말을 하거나 알 수 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수지는 민지의 이런 행동에 걱정이 많았지만 현우는 그저 아이들의 흔한 잠투정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충분히 신경 써주지 못하는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무기력함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현우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집 안 곳곳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소리들 때문이었다. 마룻바닥 삐걱거리는 소리,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속삭이는 소리 같기도 한 알 수 없는 음성. 현우는 처음에는 자신의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는 결국 잠에서 깨어나 거실로 나섰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소리들은 더욱 뚜렷하게 들려왔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벽 스위치를 찾아 불을 켰다. 거실은 환해졌지만 소리는 여전히 그의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 어둠이 깔린 낡은 정원은 마치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 음산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현우에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여보, 어젯밤에도 민지가 잠투정을 심하게 했어요.
뭔가 무서운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계속 아줌마가 나를 보고 있어요라고 중얼거렸어요. 현우는 민지의 잠투정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자신을 자책했다. 수지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집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밤마다 마룻바닥이 삐걱거리고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 같기도 하고. 현우는 자신이 느꼈던 소리들이 단지 착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아내에게 자신이 들었던 소리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지만 걱정할까봐 결국 입을 다물었다. 그는 왠지 모르게 이 집이 불안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 퇴근 후 현우는 자신의 오래된 작업실에 틀어박혔다. 그는 과거의 설계 도면들을 뒤적였다. 10년 전 그가 설계했던 혁신적인 건축 프로젝트의 도면이었다. 그는 그 도면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좌절된 꿈과 이준희의 배신을 떠올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쓰라린 아픔이 남아있었다. 그때 그의 시선이 책장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비디오 테이프에 닿았다. 비디오 테이프에는 아무런 라벨도 붙어 있지 않았다. 그는 이 테이프가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어쩌면 이사 올 때 우연히 딸려온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현우는 무심코 테이프를 손에 들었다. 테이프는 차갑고 오래된 느낌을 주었다. 그는 오래된 비디오 플레이어를 찾아 연결했다. 낡은 TV 화면이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켜졌다. 현우는 무심코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는 낡은 집의 내부가 비치고 있었다. 이 집은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과 똑같은 구조였다. 현우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화면 속 집은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고 가구들은 흐트러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떠난 듯한 모습이었다. 영상은 흔들리며 집 안 곳곳을 비추었다. 침실, 거실, 그리고 지하실까지. 그때 화면에 한 가족의 모습이 나타났다. 젊은 부부와 어린 아들이었다. 그들은 행복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다정한 이웃처럼 평범하고 행복해 보였다. 현우는 이 가족이 이 집의 전 주인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호기심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평화로웠던 영상은 이내 섬뜩하게 변했다. 화면 속 가족의 얼굴에서 점차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집 안에서는 알 수 없는 소리들이 들려왔고 화면 속 가족들은 그 소리에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어린 아들은 엄마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고 아내는 남편에게 매달려 울부짖었다. 그들의 눈에는 극심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영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카메라가 흔들리고 화면은 이내 노이즈로 뒤덮였다. 현우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다. 그는 강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화면 속 가족의 공포가 마치 자신에게 전이되는 듯했다. 그때 화면에 한 여인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그 여인은 바로 비디오 테이프 속 가족의 아내였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했다. 그녀의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다. 도와줘요.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현우는 그녀의 입모양으로 그 말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마지막으로 떨어진 눈물방울은 마치 피처럼 붉게 보였다. 그 순간 화면은 다시 노이즈로 가득 찼고 이내 비디오 플레이어는 딸깍 소리를 내며 재생을 멈췄다. 현우는 얼어붙은 듯 멍하니 TV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고 그의 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낡은 비디오 테이프는 마치 그에게 경고를 보내는 듯
차가운 침묵 속에 놓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이 단순한 기록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것은 끔찍한 비극의 예고편이었다. 그리고 그 비극이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집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은 현우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는 잃어버린 열정이나 명예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불안감과 알 수 없는 미스터리에 대한 궁금증만이 가득했다. 이 비디오 테이프는 단순한 영상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잠들어 있던 그의 감각을 깨우는 듯했다. 그의 오른 손목에 있는 벚꽃잎 흉터가 희미하게 따끔거리는 듯했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다가올 미스터리에 대한 전조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들어 비디오 플레이어의 전원을 껐다. 거실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현우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이 집과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속 가족의 비밀에 깊이 얽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미스터리가 자신의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이 무기력한 건축가로서의 삶을 끝내고 이 모든 공포에 맞서 싸워야 하는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이전처럼 평온할 수 없을 것이었다. 그날 밤 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귓게는 비디오 테이프 속 여인의 간절한 눈빛과 도와줘요라는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왜 그 비디오 테이프에 그토록 이끌렸는지 알 수 없었다. 마치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자신을 이끌고 있는 듯했다. 그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거실 한 구석에서 잠들어 있는 민지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민지는 여전히 낡은 곰 인형을 품에 안고 있었다. 현우는 민지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민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였다. 현우는 민지가 비디오 테이프 속에 어린 아들과 겹쳐 보이는 듯했다. 현우는 다시 테이블 위에 놓인 비디오 테이프를 응시했다. 이 테이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듯했다. 그는 이 테이프가 자신의 삶에 그리고 가족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촉매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건축가로서 문제의 근원을 찾아 해결하는 것에 능숙했지만 이번에는 그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지의 영역에 속해 있었다. 그의 이성은 거부했지만 그의 직감은 강하게 이끌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이 집의 비밀을 파헤치고 비디오 테이프 속 가족의 비극을 이해해야만 가족이 안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어깨 위에 무거운 책임감이 드리워졌다. 그는 더 이상 낡은 도면처럼 빛바랜 삶을 살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움직여야 했다.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영웅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낡은 비디오 테이프가 드리운 섬뜩한 그림자는 김현우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비디오 속 여인의 절규와 낡은 집의 음산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밤마다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소리들은 더욱 선명해졌고 민지의 불안 증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민지는 종종 공허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거나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현우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우연이나 아이의 잠투정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본 것과 느끼는 것들이 현실임을 직감했다. 아내 수지는 현우의 얼굴에서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읽었다. 그녀는 남편이 무언가 심각한 비밀을 숨기고 있음을 느꼈지만 현우는 그녀에게 비디오 테이프에 대해 차마 말할 수 없었다. 그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고 자신이 미쳤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수지는 현우가 과거의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점차 알 수 없는 것에 집착하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혹시 그 프로젝트 일 때문에 아직 힘든 거예요. 수진의 따뜻한 눈빛은 현우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입을 다물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이 미스터리의 실체를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우는 먼저 비디오 테이프 속 가족의 정체를 알아내기로 했다. 그는 집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가 이 집의 이전 소유주에 대해 물었다. 부동산 중개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이 집은 꽤 오래 비어있던 걸로 아는데요. 그 전에 살던 가족은 한 50년쯤 됐을 겁니다. 박 씨 가족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동네에 소문이 부성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이 집이 흉가라고 소문이 났었죠. 그래서 오랫동안 주인이 없었어요. 중개인의 말은 현우에게 더 큰 의문을 남겼다. 50년 전 실종된 가족 비디오 테이프 속 영상은 그 가족의 마지막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현우는 다시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더 꼼꼼하게 영상 속 모든 것을 살펴보았다. 그는 영상 속 집의 구조와 가구의 배치, 그리고 가족의 표정 변화를 분석했다. 영상 속 여인이 마지막으로 비췄던 지하실에 그의 시선이 멈췄다. 지하실은 어둡고 음산했으며 한 구석에는 낡은 나무 흔들 침대가 놓여 있었다. 현우는 그 흔들 침대 위에서 빛바랜 무언가를 발견했다. 낡은 곰 인형이었다. 비디오는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멈췄다. 현우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지하실로 내려갔다. 지하실은 비디오 속 모습 그대로였다. 축축한 공기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다. 현우는 손전등을 들고 지하실 안을 꼼꼼히 살폈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강렬한 호기심으로 빛났다. 그는 비디오 속에서 보았던 낡은 나무, 흔들 침대를 발견했다. 침대 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곰 인형이 놓여 있었다. 그 순간 현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곰 인형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인형은 오래되어 색이 바래고 솜이 터져 나와 있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의 손때가 묻어 있었다. 현우는 곰 인형을 손에 쥐었다. 그 순간 그의 오른손목에 있는 벚꽃잎 모양의 흉터가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마치 흉터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동시에 그의 눈앞에 환영이 펼쳐졌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영화 필름이 재생되는 듯 희미하고 흔들리는 영상이었다. 현우는 눈을 깜빡였지만 환영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환영 속에서 박씨 가족 여인의 마지막 순간을 보았다. 여인은 낡은 곰 인형을 품에 안고 지하실 흔들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과 공포,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흐느끼며 곰 인형의 얼굴을 파묻었다. 그녀의 몸은 극심한 고통에 떨리고 있었다. 알 수 없는 남자들의 목소리가 그녀를 위협했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아니야, 민준이를 건드리지 마.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현우는 그녀의 입모양으로 그녀의 절규를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섬뜩한 장면이 이어졌다. 그녀는 곰 인형을 꽉 쥔 채 마치 카메라를 향해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줘. 제발, 내 아들 민준이를. 그 악마가.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들리지 않았지만 현우는 그녀의 입모양과 그녀의 눈빛에서 그녀의 간절한 외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갑자기 뒤에서 나타난 그림자 같은 존재에게 끌려가는 듯 사라졌다. 곰 인형은 바닥에 떨어졌고 화면은 이내 노이즈로 뒤덮였다. 환영이 사라지자 현우는 숨을 헐떡이며 곰 인형을 떨어뜨렸다. 그의 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오른 손목에 벚꽃잎 흉터는 여전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이 환상이나 착각이 아님을 확신했다. 그것은 50년 전 이 집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비극의 잔상이었다. 그의 능력은 단순히 과거를 엿보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남아있는 강렬한 감정과 영혼의 흔적을 공명하는 능력임을 깨달았다. 그는 이 능력을 기억 공명이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낡은 곰 인형은 바로 그 비극의 핵심 증거였던 것이다. 현우는 충격과 함께 알 수 없는 책임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박씨 가족, 특히 그 여인의 억울한 죽음과 어린 아들 민준이의 비극에 깊이 공감했다. 그들의 한이 이 집에 남아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음을 느꼈다. 현우는 그들의 한을 풀어주고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무기력했던 삶에 새로운 목적이 생긴 순간이었다. 그때 민지가 조용히 지하실 문을 열고 내려왔다. 민지는 현우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곰 인형을 발견하고 눈을 빛냈다. 아빠, 저 곰 인형 민지 거야. 민지는 인형을 향해 손을 뻗었다. 현우는 민지의 손에 곰 인형을 쥐어주었다. 민지는 곰 인형을 품에 안자마자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민지의 작은 입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줌마, 아줌마가 슬퍼, 아파. 현우는 민지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민지는 박씨 가족 여인의 슬픔과 고통을 그대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민지의 이런 불안 증세는 바로 이 집과 박씨 가족의 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민지가 느끼는 고통은 현우에게 더 큰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민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박씨 가족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갇혀 있을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건축가로서의 열정과 정의감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현우는 수진에게 자신이 지하실에서 겪은 일과 기억 공명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수진은 현우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현우의 진지한 눈빛과 민지의 이상 행동을 보고 점차 그의 말을 믿기 시작했다. 특히 민지가 곰 인형을 안았을 때 보인 반응은 수진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불안했지만 동시에 남편의 특별한 능력이 이 모든 미스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다. 여보, 그럼 민지가 느끼는 것들이 다 그 박씨 가족의 영혼 때문이었다는 말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현우를 향한 믿음으로 가득했다. 지호는 아빠의 기억 공명, 능력에 대해 듣자마자 강렬한 호기심을 보였다. 그는 밤새도록 인터넷을 뒤져 사이코메트리, 심령 현상, 염력 등과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았다. 지호는 이 모든 현상들이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지만 아빠에게 일어난 현상과 비슷한 사례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지호는 아빠의 능력이 특별한 것이며 그것을 활용하면 박씨 가족의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빠, 그럼 이 능력으로 과거의 모든 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멋져요. 제가 아빠를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지 할게요. 지호의 눈은 새로운 모험을 앞둔 아이처럼 반짝였다.
현우는 아들 지호의 도움을 받아 박 씨 가족의 미스터리를 파헤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먼저 비디오 테이프 속 영상의 배경이 된 집 안 곳곳에 남아있는 박 씨 가족의 흔적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기억 공명 능력을 활용하여 집 안에 남아있는 박 씨 가족의 강렬한 감정들을 공명하려 했다. 그의 오른손목 흉터는 이제 그의 능력을 사용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그들은 집 안을 꼼꼼히 탐색하기 시작했다. 현우는 거실 벽난로 위에서 빛바랜 가족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와 어린 아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바로 비디오 테이프 속 박 씨 가족이었다. 현우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그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했다. 그는 경찰에 이 사건을 다시 의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와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안방 침실에서는 낡은 손수건을 발견했다. 현우가 손수건에 손을 얹자 여인의 절망적인 감정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 손수건을 쥐고 밤새도록 흐느꼈을 것이었다. 지하실의 흔들 침대 아래에서는 민준의 낡은 그림책을 발견했다. 책에 손을 얹자 어린 민준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그의 귀에 들리는 듯했다. 그리고 민준이 엄마와 함께 책을 읽으며 행복해하던 단편적인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이 그림책은 민준의 순수하고 행복했던 시절을 담고 있었다. 현우는 자신이 얻은 단서들을 통해 박 씨 가족의 비극적인 삶을 어렴풋이 재구성할 수 있었다. 그들은 행복한 가족이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비극을 맞이했고 그들의 마지막 순간은 비디오 테이프에 담겨 자신에게 전달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비극의 중심에는 낡은 곰 인형과 함께 민준이의 슬픈 기억이 남아있었다. 현우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이 집의 비밀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는 가장 먼저 지하실의 오래된 우물에 다시 한번 집중했다. 곰 인형의 환영 속에서 여인이 끌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이 바로 이 지하실이었다. 그리고 그 지하실 어딘가에 이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강한 직감이 들었다. 현우는 우물 주변을 꼼꼼히 살폈다. 우물은 오래된 나무 뚜껑으로 덮여 있었고 뚜껑 위에는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다. 현우는 뚜껑에 손을 얹었다. 그의 오른손목 흉터가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의 눈앞에 새로운 환영이 펼쳐졌다. 환영 속에는 지하실 우물 주변에서 무언가를 감추는 남자들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들은 마치 증거를 인멸하려는 듯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들의 손에는 흙과 피가 묻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의 얼굴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낯설지만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얼굴이었다. 그는 그 얼굴이 과거 자신의 건축 프로젝트를 가로챘던 강민혁 상무의 아버지와 닮아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환영은 빠르게 사라졌지만 현우의 마음속에는 강렬한 의심이 피어올랐다. 혹시 이 모든 비극에 강민혁 상무의 가족이 연루된 것은 아닐까? 현우는 숨을 헐떡이며 우물 뚜껑에서 손을 떼었다. 그의 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지하실의 차가운 공기는 그의 피부를 스치며 더욱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박 씨 가족의 비극이 단순히 실종 사건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음모와 연관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음모의 중심에 자신이 한때 적대시했던 강민혁 상무의 가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현우에게 더 큰 충격과 함께 새로운 분노를 안겨주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박 씨 가족의 억울함을 풀고 강민혁 상무의 가족이 숨기고 있는 추악한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불타올랐다. 그의 능력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정의를 위한 도구가 되었다. 그는 이 모든 것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낡은 곰 인형을 통해
박씨 가족 여인의 마지막 절규를 목격한 후 김현우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 단순한 환상이 아님을 확신했다. 그의 오른손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기운은 이제 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숨겨진 진실을 파헤칠 강력한 도구로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기억 공명이라고 명명했다. 물건이나 공간에 남아있는 강렬한 감정, 기억, 혹은 영혼의 흔적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 집은 바로 그 기억들이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곳이었다. 수지는 현우의 옆에서 묵묵히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남편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보다 가족을 지키려는 그의 결의에 더 큰 신뢰를 보냈다. 지호는 아빠의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 밤새도록 인터넷을 뒤졌다. 그는 심령 현상, 염력, 사이코메트리 등의 단어를 검색하며 아빠에게 일어난 현상과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보았다. 민지는 낡은 곰 인형을 더 이상 품에 안지 않았다. 그녀는 인형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에 떨었고 밤마다 찾아오던 기이한 소리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현우는 민지를 보며 더욱 마음을 굳게 먹었다. 그는 민지의 고통이 자신의 능력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민지는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혼들과 직접적으로 공명하고 있었고 그 영혼들의 슬픔과 분노를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민지를 위해 그리고 가족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이 집의 비밀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는 가장 먼저 다시 지하실로 향했다. 그곳은 모든 공포의 시작점이자 진실의 가장 깊은 곳이었다. 현우는 지하실의 차가운 벽에 다시 손을 얹었다. 그의 능력은 이제 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발현되었다. 그는 벽을 통해 박씨 가족 여인의 삶의 조각들을 보기 시작했다. 행복했던 결혼 생활의 단편들 여인은 남편과 함께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들은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민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애지중지 키웠다. 민준은 밝고 건강한 아이였다. 이 집은 한때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 찬 보금자리였다. 점점 드리워지는 어둠 어느 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았고 집에서는 알 수 없는 서류들을 숨기곤 했다. 여인은 남편의 수상한 행동을 의심했지만 남편은 늘 바쁘다는 핑계를 댔다. 충격적인 진실의 발견 여인은 우연히 남편의 서재에서 비밀 서류들을 발견했다. 서류에는 남편이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이 집과 관련된 수상한 계약들이 맺어져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남편이 그녀와 민준 몰래 사망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이었다. 보험금 수령인은 바로 남편 자신이었다. 여인은 남편이 자신과 민준의 생명을 담보로 빚을 갚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세상은 무너졌다. 그녀는 남편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민준의 실종 남편은 여인을 협박하여 보험금 수령 포기 각서에 서명하게 하려 했다. 여인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남편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민준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여인은 절규했다. 그녀는 남편이 민준을 해쳤다고 확신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그녀가 민준을 데리고 도망쳤다고 주장하며 그녀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세웠다. 마지막 저항과 사라짐 여인은 남편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려 애썼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남편은 교묘하게 증거를 조작하고 여론을 조작했다. 여인은 결국 이 집 지하실에서 낡은 비디오 카메라로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촬영했다. 그녀는 카메라에 자신의 절규와 함께 남편의 잔인한 만행을 기록하려 했다. 그녀의 마지막 눈빛은 카메라를 응시하며 세상의 진실을 알려달라는 간절한 호소였다. 그리고 화면 속에서
그녀는 어딘가로 끌려가는 듯 사라졌다. 그녀의 절규는 테이프에 고스란히 담겼다. 현우는 숨을 헐떡이며 벽에서 손을 떼었다. 그의 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가 본 환영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충격적이었다. 박씨 가족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남편에 의한 계획적인 살인과 은폐의 희생자였던 것이다. 민주는 살해당했고 여인은 진실을 밝히려다 사라졌거나 혹은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비디오 테이프는 바로 그 여인의 마지막 절규이자 증거였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현우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현우는 자신이 본 것을 가족에게 이야기했다. 수지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지호는 분노에 주먹을 쥐었다. 민지는 엄마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들은 박씨 가족의 비극적인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다. 특히 민지는 그 여인의 슬픔에 공명하며 더욱 불안해했다. 현우는 민지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박씨 가족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이 진실을 세상에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가장 먼저 이 집의 전 주인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가 박씨 가족에 대한 정보를 물었지만 중개인은 오래된 일이라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말했다. 그는 박씨 가족이 갑자기 사라졌고 집은 한동안 비어 있었다는 이야기만 해줄 뿐이었다. 현우는 만족스러운 정보를 얻지 못했지만 중개인의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하는 눈빛에서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현우는 박씨 가족의 흔적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팔기 시작했다. 그는 오래된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박씨 가족에 대해 물었다. 대부분의 이웃들은 박씨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꺼리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치 누군가에게 입단속을 당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몇몇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은 박씨 가족에 대해 희미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고, 그 집 말이지. 젊은 부부가 살았어. 남자는 번듯하니 잘생겼고 부인은 참 고왔지. 아들도 하나 있었는데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집안의 불화가 잦아들더니 아기가 갑자기 사라졌지. 뭐야. 그 후로 부인도 행방불명이 되고 남자는 얼마 안 가 집을 팔고 떠났어. 끔찍한 일이었지. 동네 사람들은 다들 그 집이 저주받았다고 수군거렸어.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현우가 본 환영과 일치했다. 하지만 그들은 남편의 이름이나 행방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현우는 이 사건이 단순히 가족의 불화가 아니라 훨씬 더 큰 범죄와 연관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누군가 이 모든 것을 철저히 은폐하려 했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다. 현우는 박씨 가족의 비극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기억 공명 능력을 활용하여 집 안곳곳에 남아있는 박씨 가족의 흔적들을 찾아다녔다. 그는 침실에서 여인의 낡은 손수건을 발견했다. 손수건에 손을 얹자 여인의 절망적인 감정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 손수건을 쥐고 밤새도록 흐느꼈을 것이다. 지하실의 흔들 침대에서 그는 민준의 낡은 그림책을 발견했다. 책에 손을 얹자 어린 민준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그의 귀에 들리는 듯했다. 그리고 민준이 엄마와 함께 책을 읽으며 행복해하던 단편적인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이 그림책은 민준의 순수하고 행복했던 시절을 담고 있었다. 그는 거실 벽난로 위에서 빛바랜 가족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 박씨 가족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남편은 넉넉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여인은 아들 민준을 품에 안고 있었다. 현우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그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했다. 그는 경찰에 이 사건을 다시 의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와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현우는 경찰서를 찾아가 50년 전 박 씨 가족 실종 사건의 재조사를 요청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비디오 테이프와 자신의 능력으로 본 환영, 그리고 수집한 단서들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김현우 씨, 저희도 당신의 어려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50년 전의 미제 사건을 지금 와서 재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가져온 비디오 테이프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며 당신의 이야기는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경찰은 그의 말을 황당하다는 듯 들었고 심지어 그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듯 했다. 그들은 현우에게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하기까지 했다. 현우는 절망했다. 그는 법의 힘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강태호 같은 악인이 수십 년간 자신의 죄를 숨겨온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현우는 좌절감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시달렸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그때 수진이 그의 옆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가 믿잖아요. 그럼 됐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돼요. 수진의 따뜻한 위로는 현우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지호는 아빠를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 밤새도록 검색한 정보를 들고 현우에게 왔다. 아빠,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이런 오래된 사건들은 경찰보다는 민간 조사원이나 초자연 현상 전문가를 찾아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대요. 아니면 혹시 과거에 이 사건을 조사했던 담당 경찰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호의 말에 현우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지호는 자신의 방식대로 아빠를 돕고 있었던 것이다. 현우는 지호의 말대로 과거 박 씨 가족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의 이름을 알아냈다. 그는 은퇴한 지 오래되었고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현우는 수소문 끝에 그 노인을 찾아갔다. 노인은 처음에는 현우의 방문을 경계했다. 그때 일은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는 불안에 차며 말을 얼버무렸다. 하지만 현우는 끈질기게 노인을 설득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비디오 테이프와 민준의 낡은 나무 인형, 그리고 박 씨 가족의 비극적인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현우의 진심 어린 호소에 노인은 결국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회한과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그때 박 씨 부인은 계속 남편이 민준이를 해쳤다고 주장했어. 그리고 남편의 보험 사기와 수상한 계약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 우리는 분명히 남편을 의심했지만 강력한 외부 압력이 들어왔어. 위에서 사건을 서둘러 종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증거는 모두 은폐되었지. 박 씨 부인은 결국 실종 처리되었고 남편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어. 그 남자는 강태호라는 거물이었지. 당시에는 작은 건설 회사 사장이었는데 나중에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 지금은 자선 사업가로 행세하며 아주 잘 살고 있지. 박 씨 부인의 친정 쪽 재산을 가로챈 거라는 소문도 무성했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나는 그날 이후로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렸네. 노인의 이야기는 현우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강태호. 그 이름은 현우에게 익숙했다. 그는 바로 도시에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가로채려 했던 강민혁 상무의 할아버지였다. 강태호는 현재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거물 기업가이자 자선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이면에 이런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
강태호가 50년 전 박씨 가족의 비극을 조작하고 은폐한 장본인이었으며 그의 탐욕이 어린 민준과 그의 어머니의 삶을 파괴했던 것이다. 현우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의 심장은 복수심과 정의감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박씨 가족의 억울함을 풀고 강태호의 추악한 죄를 세상에 밝혀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노인은 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젊은이, 자네에게는 뭔가 특별한 힘이 느껴져. 부디 그들을 위해 진실을 밝혀주게. 나처럼 평생을 후회하며 살지 말고. 노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현우는 노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박씨 가족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의 기억 공명 능력은 더 이상 단순한 초능력이 아니라 과거의 비극을 바로잡고 정의를 구현하는 사명감을 의미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강태호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 복수심 속에는 가족을 지키려는 가장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수진과 지우에게 자신이 알게 된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다. 강태호의 이름이 나오자 수진과 지호는 경악했다. 강태호 회장이요 설마. 그들은 그동안 존경받는 기업가로만 알았던 강태호의 이면에 이런 잔인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지호는 강민혁 상무의 비열한 행동이 그의 할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치를 떨었다. 민지는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박씨 여인의 절규가 계속해서 들려오는 듯했다. 현우는 민지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민지의 옆에 앉아 그녀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의 오른손목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민지의 손으로 흘러 들어갔다. 민지는 현우의 손길에 놀란 듯 눈을 떴다.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다. 현우는 민지의 불안감을 자신의 능력으로 조금씩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야,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더 이상 무서운 소리는 안 들릴 거야. 아빠가 다 없애줄게. 민지는 현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현우는 민지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는 민지를 위해서라도 강태호의 죄를 세상에 밝혀야 한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강태호의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고 그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그의 오른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기운은 이제 진실을 향한 그의 결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공포에 떨지 않았다. 그는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태호라는 이름이 김현우 가족의 삶에 들이운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졌다. 존경받는 자선사업가이자 거물기업가인 그의 이면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은 현우를 분노로 불타오르게 했다. 그는 박씨 가족의 억울함을 풀고 강태호의 추악한 죄를 만천해 드러내야만 가족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강태호는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고 그에게 맞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었다. 현우는 강태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기사, 기업보고서, 심지어 강태호가 쓴 자서전까지 꼼꼼히 읽었다. 모든 자료는 강태호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의 과거를 미화하고 숨겨왔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강태호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고 그의 약점을 찾으려 애썼다. 건축가로서 그는 정보를 분석하고 구조를 파악하는 데 능숙했지만 강태호라는 인물은 너무나 견고한 성벽 같았다. 집 안의 기이한 현상들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민지의 불안감은 여전했고 밤마다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속삭임은 더욱 선명해졌다. 수지는 현우에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하며 이 집을 떠나자고 애원했다. 여보,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견뎌야 해요? 민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지호는 점점 더 말수가 없어지고 있어요. 이 집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어요.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현우는 수진을 안아주었다. 그의 마음도 찢어지는 듯 아팠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이제 박씨 가족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수진 씨,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강태호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우리가 포기하면 박씨 가족은 영원히 고통받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가족은 점점 더 고립되었다. 수진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잠시 피신하고 싶었지만 현우의 결의를 꺾을 수 없었다. 지호는 학교 생활에도 흥미를 잃었다. 그는 밤마다 아빠가 집 안을 탐색하는 것을 몰래 지켜보았고 아빠의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 계속해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았다. 그는 아빠의 옆에서 함께 이 비밀을 파헤치고 싶었지만 아빠는 위험하다며 자신을 배제하려 했다. 현우는 자신의 기억 공명 능력을 사용하여 강태호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강태호와 관련된 물건들을 찾아 나섰다. 강태호가 직접 사용했던 물건이나 그와 강렬한 감정이 연결된 물건이라면 그의 숨겨진 기억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태호는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숨긴 인물이었다. 그의 손때가 묻은 물건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는 강태호의 회사 건물 주변을 서성였다. 번듯한 대기업 건물은 강태호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듯했다. 현우는 건물에 들어가 강태호의 개인 물품에 접촉하려 했지만 경비가 삼엄하여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강태호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가 자주 가는 장소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중 현우는 강태호가 매주 특정 요일에 한적한 교회에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강태호가 독실한 신자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교회라면 경비가 허술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현우는 강태호가 교회에 가는 날을 기다렸다. 다음 주 현우는 강태호가 교회에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강태호는 정장 차림으로 경호원 몇 명을 대동하고 교회로 들어섰다. 현우는 그를 미행했다. 예배가 시작되자 강태호는 맨 앞줄에 앉아 경건한 표정으로 기도를 드렸다. 현우는 조용히 교회의 뒤편에 앉아 강태호가 잠시 자리를 비울 틈을 노렸다. 예배가 끝나고 신도들이 모두 빠져나가자 강태호는 목사와 짧은 대화를 나눈 후 화장실로 향했다. 현우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강태호가 앉았던 자리로 가서 의자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에서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그의 눈앞에 강태호의 기억이 펼쳐졌다. 강태호의 과거와 박씨, 가족과의 만남, 젊은 강태호는 가난했지만 야망이 넘치는 남자였다. 그는 우연히 부유한 박씨, 집안의 딸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결혼에 성공하여 박씨 가족의 재산을 노리기 시작했다. 그는 박씨 부인의 재산을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했고 점차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다. 악마적인 계획 강태호는 빚을 갚기 위해 박씨 부인과 아들 민준의 생명보험에 몰래 가입했다. 그는 박씨 부인에게 이 사실을 숨긴 채 모든 보험금을 자신이 수령하도록 계약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다. 민준의 살해와 은폐 강태호는 민준을 유괴하여 살해했다. 그는 박씨 부인을 협박하여 아들의 죽음을 숨기려 했고
모든 죄를 박 씨 부인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 그는 비디오 테이프 속에 담긴 여인의 절규를 녹음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가 여인을 협박하고 고문하는 증거가 되었다. 그는 교활하게 민준의 시신을 집 안 깊숙한 곳에 숨기고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은폐했다. 박 씨 부인의 죽음 여인은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강태호는 그녀를 감금하고 끔찍하게 고문했다. 그는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이 자작극임을 인정하는 유언장을 쓰도록 강요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남편에게 속았다는 사실과 함께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담은 유언장을 작성했다. 강태호는 그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밀히 처리하여 완벽하게 증거를 인멸했다. 그는 박 씨 가족의 집을 헐값에 처분하여 모든 흔적을 지우려 했다. 사회적 가면 강태호는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후 남은 재산으로 자선 사업을 시작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세탁했다. 그는 자신을 가난한 이들을 돕는 자선 사업가로 포장했고 언론은 그의 선행을 칭송했다. 그는 완벽하게 자신의 죄를 은폐했고 50년 동안 아무도 그의 추악한 진실을 알지 못했다. 환영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현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의자에서 손을 떼었다. 그의 몸은 분노와 역겨움으로 떨렸다. 강태호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는 악마였다. 어린 아들을 살해하고 아내를 고문하며 죽음으로 몰아넣은 파렴치한 살인자였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은폐하고 50년 동안 존경받는 인물로 살아왔다. 현우는 강태호의 얼굴에 드리워진 위선적인 미소를 떠올리며 치를 떨었다. 그는 반드시 강태호의 죄를 세상에 밝히고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현우는 자신이 본 것을 수진과 지우에게 이야기했다. 그들은 강태호의 잔인함에 경악했다. 수진은 분노에 몸을 떨었고 지호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민지는 밤마다 더욱 불안해했다. 그녀는 꿈속에서 박 씨 가족의 여인과 민준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현우는 민지의 고통이 강태호의 악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다. 민지는 그들의 고통에 공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우는 강태호의 숨겨진 유언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노인 경찰관의 말에 따르면 박 씨 부인은 죽기 전 유언장을 남겼고 그 안에 강태호의 죄를 밝힐 결정적인 단서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태호는 분명히 그 유언장을 숨기거나 파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우는 박 씨 부인의 마지막 염원이 담긴 유언장이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강태호의 사무실과 집을 염탐하기 시작했다. 강태호의 사무실은 철통 보안을 자랑했고 그의 자택 또한 외부인의 접근이 쉽지 않았다. 현우는 자신의 건축 지식을 활용하여 건물의 구조와 보안 시스템을 분석했다. 그는 강태호의 집 서재에 강도 높은 금고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박 씨 부인의 유언장은 분명히 그 금고 안에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하지만 금고를 여는 것은 쉽지 않았다. 금고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었고 잘못 건드렸다가는 경보가 울릴 수도 있었다. 현우는 자신의 능력으로 금고 주변에 남아있는 강태호의 기억을 엿보려 했다. 하지만 강태호는 금고에 대한 강렬한 기억을 남기지 않았다. 그는 금고를 단순한 보관 장소로만 여겼던 것이다. 시간이 촉박했다. 민지의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그녀는 밤중에 잠꼬대로 나비, 열쇠라는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현우는 민지의 잠꼬대가 박 씨 부인의 유언장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박 씨 부인의 유언장에 나비 문양의 열쇠라는 단서가 있었던 것이다. 현우는 민지의 잠꼬대에서 힌트를 얻어 강태호의 집 서재를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았다. 그는 서재 곳곳을 탐색했고 마침내 낡은 책장 뒤에서 숨겨진 벽난로를 발견했다. 벽난로 위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고 상자는 나비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현우는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상자에 손을 얹었다. 그의 능력으로 상자 안에 담긴 기억을 엿보려 했다. 상자 안에는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열쇠에는 강태호의 마지막 기억이 담겨 있었다. 강태호는 이 열쇠를 자신의 개인 금고 안에 넣어두고 아무도 찾지 못하게 숨겨 놓았다. 그는 이 열쇠가 박씨 부인의 유언장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이 열쇠가 영혼의 저주를 푸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현우는 상자에서 열쇠를 꺼냈다. 열쇠는 차갑고 오래되었지만 그의 손에 쥐어지자 따뜻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이 열쇠가 바로 박씨 부인의 유언장이 담긴 금고를 열 수 있는 열쇠였다. 현우는 가족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내일 밤 강태호 회장이 자선 행사에 참석할 거예요. 그때가 기회예요. 그의 집은 비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의 서재 금고를 열어야 해요. 그 안에 박씨 부인의 유언장이 있을 거예요. 수지는 불안했지만 현우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고 그를 믿기로 했다. 지호는 아빠를 돕겠다고 자원했다. 그는 자신의 해킹 능력을 이용해 강태호의 집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결전의 날, 강태호의 자선 행사가 열리는 밤이었다. 현우와 지호는 강태호의 집으로 향했다. 수지는 민지와 함께 집에서 기다리며 불안하게 기도했다. 현우는 강태호의 집 정원에 숨어 들어갔다. 지호는 노트북을 펼치고 강태호 집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복잡한 암호와 방화벽을 뚫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지호는 침착하게 작업을 이어갔다. 그때 현우의 손목에 있는 벚꽃잎 문양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의 귀에는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려왔고 그의 눈앞에는 희미한 잔상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박씨 가족의 영혼들이었다. 그들은 현우에게 무언가 경고하는 듯 불안하게 흔들렸다. 지호가 마침내 성공했다는 신호를 보냈다. 아빠 보안 시스템 해제됐어요. 하지만 올해는 못 갈 거예요. 빨리 들어가야 해요. 현우는 숨을 헐떡이며 강태호의 집 안으로 침입했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서재로 향했다. 서재는 강태호의 위선을 상징하는 듯 호화롭고 고상한 분위기를 풍겼다. 현우는 서재 안에서 금고를 찾았다. 금고는 서재 벽 뒤에 숨겨져 있었고 육안으로는 쉽게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현우는 자신의 능력으로 금고의 위치를 직감할 수 있었다. 그는 금고 앞에 섰다. 금고는 거대하고 육중했다. 현우는 주머니에서 나비 문양의 열쇠를 꺼냈다. 열쇠를 금고의 자물쇠 구멍에 넣고 돌리자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안에는 수많은 서류와 현금,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현우는 나무 상자를 꺼내 들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바로 박씨 부인의 유언장이었다. 유언장은 송글씨로 쓰여 있었고 잉크는 희미해져 있었지만 내용은 선명하게 보였다. 박씨 부인은 유언장에 자신의 남편 강태호가 민준을 살해하고 자신을 감금하여 고문했으며 결국 자신까지 살해하려 했다는 사실을 자세히 기록했다. 그녀는 자신이 죽게 되면 이 유언장이 세상에 공개되어 강태호의 모든 죄가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고 남편 강태호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말라고 명시했다. 유언장의 끝에는 그녀의 피로 찍은 듯한 흐릿한 지장이 찍혀 있었다. 현우는 유언장을 꽉 쥐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박씨 부인의 한과 절규가 그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것이 바로 강태호의 모든 죄를 세상에 밝힐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는 유언장을 들고 서재 밖으로 나섰다. 그때 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빨리 나와야 해요. 경비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지호는 불안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현우는 유언장을 품에 안고 서재 밖으로 달려나왔다. 그의 뒤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집 안은 순식간에 경비원들로 가득 찼다. 현우는 지호와 함께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경비원들이 그들을 쫓아왔고 그들의 발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현우는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강태호의 목덜미를 잡을 증거를 손에 넣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극한의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다. 김현우의 손에 들린 박씨 부인의 유언장은 차가운 금속 열쇠와는 비교할 수 없는 뜨거운 진실을 담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의 옆에서 불안하게 서 있던 김지호는 아빠의 손에 들린 빛바랜 종이의 중요성을 직감했다. 강태호의 저택에서 울리는 경보음과 경비원들의 발소리는 그들을 맹렬히 뒤쫓고 있었지만 현우의 마음속에는 오직 이 유언장을 세상에 밝혀야 한다는 강한 의지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정원을 가로질러 달아났고 어둠 속에 숨겨둔 채 몸을 실었다. 지호는 능숙하게 차를 몰아 강태호의 저택을 벗어났다. 그들의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지만 그들의 손에는 비로소 50년 묵은 진실의 증거가 들려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수진과 민지를 보자마자 유언장을 내밀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은 글자 한 줄 한 줄을 따라가며 충격과 분노로 물들었다. 민지는 엄마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다. 현우는 민지의 낡은 곰 인형에 손을 얹었다. 박씨 부인의 유언장이 그의 손에 들어오자 곰 인형에서 흘러나오던 슬픔의 기운이 점차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박씨 부인의 영혼도 이제 한을 풀고 안식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의 마음에 피어올랐다. 그들은 유언장을 어떻게 세상에 공개할지 논의했다. 강태호는 너무나 막강한 인물이었기에 단순한 폭로로는 그의 위선을 벗겨내기 어려울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강태호의 명예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의 가면을 벗겨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우는 유언장을 읽으며 또 다른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유언장에는 박씨 부인이 사망 전 민준의 시신이 이 집의 어딘가에, 특히 오래된 우물 속에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구절이 있었다. 강태호가 자신의 죄를 완벽하게 숨기기 위해 어린 민준의 시신을 집 안 깊숙한 곳에 유기했다는 뜻이었다. 현우는 유언장에 나온 이 우물이 바로 이 집의 지하실에 연결된 오래된 우물일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민준의 마지막 안식처를 찾아내고 그의 영혼을 편안하게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유언장을 들고 지하실로 향했다. 수진과 지호도 그의 뒤를 따랐다. 민지는 이번에는 지하실에 내려가지 않았다. 현우는 지하실 한쪽 구석, 예전에 이상한 기운을 느꼈던 벽면을 꼼꼼히 살폈다. 벽면 뒤에는 오래된 벽돌로 막힌 공간이 있었고 그 뒤에 낡은 우물이 숨겨져 있었다. 우물은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고
뚜껑은 무거운 철판으로 굳게 닫혀 있었다. 현우는 지호와 함께 힘을 합쳐 우물 뚜껑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자 안에서는 퀴퀴한 흙냄새와 함께 차가운 습기가 올라왔다. 현우는 손전등을 비추어 우물 안을 내려다보았다. 바닥은 어둠에 잠겨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민준의 시신을 찾아내고 강태호의 마지막 죄를 밝히기 위해 우물 속으로 내려갈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근처 농가에서 튼튼한 밧줄을 빌려왔다. 수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현우를 바라보았다. 여보, 너무 위험해요. 혼자 내려가지 마세요. 하지만 현우는 단호했다. 괜찮아요. 수진 씨, 민준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주어야 해요.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민준이의 흔적을 찾아야 해요. 그는 밧줄을 허리에 단단히 묶고 지호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럽게 우물 안으로 내려갔다. 차가운 우물 속은 어둡고 습했다. 현우는 손전등을 들고 우물 바닥을 비추었다. 진흙과 물로 뒤섞인 바닥에는 온갖 부유물들이 떠다녔다. 그는 민준의 흔적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우물 바닥을 탐색했다. 그의 몸은 차가운 기운으로 얼어붙는 듯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박씨 부인과 민준의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만이 남아있었다. 마침내 우물 바닥의 진흙 속에 파묻혀 있던 작은 나무 인형 하나를 발견했다. 인형은 낡고 빛바랬지만 어린아이의 손때가 묻어 있었다. 현우는 인형을 손에 쥐었다. 그 순간 그의 오른 손목에 있는 벚꽃잎 흉터가 활활 타오르듯 강렬하게 빛났다. 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영상들이 있었다. 어린 민준이 낡은 나무 인형을 품에 안고 밝게 웃는 모습, 그리고 그 뒤를 쫓아온 젊은 시절의 강태호와 그의 신복 아마도 당시 강민혁의 아버지였을 인물의 싸늘한 그림자. 민준은 두려움에 떨며 인형을 꽉 쥐었다. 강태호는 민준을 향해 냉정한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 약물을 먹였고 민준은 이내 정신을 잃었다. 강태호는 신복에게 민준의 시신을 우물 속에 버리라고 지시했고 신복은 죄책감에 떨며 민준의 시신을 우물 속에 던져 넣었다. 민준이 우물 속으로 떨어지는 마지막 순간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나무 인형을 놓쳤다. 인형은 민준의 손에서 미끄러져 우물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그 모든 장면이 현우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다. 그는 분노와 슬픔에 몸을 떨었다. 민준은 살해당했던 것이다. 그것도 자신의 아버지이자 강태호에 의해. 현우는 인형을 꽉 쥐었다. 이것이 바로 민준의 죽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현우는 우물 밖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은 강한 결의로 불타올랐다. 그는 이제 모든 증거를 손에 넣었다. 강태호 회장의 비리와 민준의 살해 증거, 그리고 박씨 부인의 유언장까지. 그는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하고 강태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수진과 지회에게 자신이 우물 속에서 본 환영과 나무 인형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충격과 함께 슬픔에 잠겼지만 이제 진실을 밝힐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다음 날 강태호 회장이 주최하는 자선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행사는 지역 유지들과 언론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성대한 자리였다. 강태호는 이 행사를 통해 자신의 자선사업 이미지를 굳건히 하고 자신의 과거를 완벽하게 은폐하려 할 것이 분명했다. 행사가 열리는 곳은 지역에서 가장 유서 깊은 하안 시민 회관이었다. 현우에게는 그곳이 바로 강태호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할 복수의 무대였다. 현우는 수진, 지호와 함께 시민 회관으로 향했다. 그는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그의 눈빛은 복수심과 정의감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품속에
민준의 나무 인형과 박씨 부인의 유언장, 그리고 강태호의 비리 증거들을 단단히 숨겼다. 시민회관 입구는 수많은 취재진과 참석자들로 북적였다. 강민혁도 그곳에 서서 참석자들을 안내하고 있었다. 그는 현우 가족을 보자 비웃듯이 말했다. 김현우 씨,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나서는 겁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발붙일 곳이 아닙니다. 현우는 민혁의 비아냥거리는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를 무시하고 회관 안으로 들어섰다. 강태호 회장은 연단에 서서 자선 사업에 대한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애로운 미소가 가득했지만 현우의 눈에는 그저 가식적인 가면으로 보였다. 그는 강태호의 연설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했다. 마침내 강태호의 연설이 끝났다.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언론은 그의 자선 사업을 칭송하는 기사를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현우는 연단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그의 등장에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강민혁은 현우를 보고 경악했고 강태호 회장 또한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다. 김현우 씨,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나서는 겁니까? 당장 내려오지 못합니까? 강민혁이 소리쳤다. 현우는 민혁의 말을 무시하고 연단에 올랐다. 그는 강태호 회장과 정면으로 마주섰다. 강태호 회장님, 당신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관 안에 울려 퍼졌다. 강태호는 얼굴을 찌푸렸다. 이보시오. 이 무례한 자가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당장 끌어내시오. 하지만 현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품속에서 민준의 나무 인형을 꺼내들었다. 인형을 본 강태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이 인형을 아십니까? 강 회장님 50년 전 당신의 아들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손에 쥐고 있던 인형입니다. 현우는 인형을 높이 들어 올렸다. 회관 안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민준의 이름이 언급되자 몇몇 나이 든 참석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언론인들은 카메라를 일제히 현우에게로 향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당장 저 남자를 끌어내. 강태호는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 순간 현우는 민준의 나무 인형에 손을 얹고 자신의 기억 공명 능력을 발동시켰다. 그의 오른손목에 있는 벚꽃잎 흉터가 섬광처럼 빛났다. 회관 안의 거대한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이내 선명하고 생생하게 펼쳐졌다. 그것은 바로 50년 전 민준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기억이었다. 어린 민준이 낡은 나무 인형을 품에 안고 밝게 웃는 모습. 그리고 그 뒤를 쫓아온 강태호와 그의 신복의 싸늘한 그림자. 강태호가 민준에게 약물을 먹이는 장면. 신복이 민준의 시신을 우물 속에 던져 넣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충격적이었다. 영상은 소리와 함께 재생되었다. 민준의 마지막 울음소리, 강태호의 비웃음, 신복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회관 안에 울려 퍼졌다. 스크린 속의 젊은 강태호는 자신의 과거 모습에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경멸로 일그러졌다. 그는 스크린을 손으로 막으려 했지만 그의 손은 스크린을 그대로 통과했다. 그것은 50년 전의 끔찍한 진실이었다. 참석자들은 경악했다. 몇몇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어떤 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았다. 언론인들은 정신없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강민혁은 스크린 속 할아버지의 비참한 모습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고 온몸은 경련을 일으켰다. 그는 스크린을 향해 할아버지 아니야 라고 소리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현우는 숨을 헐떡였다. 그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기억 공명 능력을 이렇게 강력하게 발동시킨 것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스크린에 박씨 부인의 유언장을 띄웠다. 박씨 부인이 쓴 글씨와 그녀의 절규가 회관 안에 울려 퍼졌다. 진실은 나비 문양의 열쇠가 잠긴 상자 안에 강 회장의 서재 금고, 스크린 속 영상이 끝났다. 회관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강태호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눈빛은 초점을 잃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50년 동안 숨겨왔던 그의 추악한 비밀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의 명예는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때 은퇴한 노인 경찰관이 회관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현우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호, 네가 저지른 죄를 이제야 세상에 알리는구나. 민준이의 한을 이제야 풀어줄 수 있게 되었어.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인했다. 경찰들이 회관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강태호 회장을 체포했다. 강태호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허망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고 그는 경찰들에게 이끌려 회관 밖으로 나섰다. 수많은 언론인들이 그를 향해 카메라를 들이대고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강민혁은 충격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그의 아버지 또한 민준 유괴 및 살해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5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김현우의 손에 의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정의를 구현했다는 뿌듯함이 밀려왔다. 민지의 아기 울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의 마음속에 평화로운 아기의 미소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했다. 민준의 영혼이 마침내 자유로워진 것이다. 현우는 연단에 서서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충격, 그리고 현우를 향한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해낸 일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좌절하는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한 용감한 사람이었다. 노인 경찰관은 현우의 손을 잡았다. 현우 씨, 정말 고맙네. 자네 덕분에 민준이의 한을 풀어줄 수 있게 되었어. 박 씨, 부인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노인의 눈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현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오른손목에 있는 벚꽃잎 흉터는 더 이상 뜨겁게 빛나지 않았다. 대신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의 기억 공명 능력은 이제 슬픔과 고통을 넘어 치유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힘이 되어 있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공포로 가득 차지 않을 것이다. 그는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강태호 회장의 추악한 진실이 만천에 드러나자 세상은 충격에 휩싸였다. 한때 존경받는 기업가이자 자선사업가로 칭송받던 그는 한순간에 파렴치한 살인마이자 위선자로 전락했다. 언론은 연일 그의 악행을 보도했고 그의 회사 주가는 폭락했으며 그가 후원했던 자선단체들은 그의 이름표를 떼어내기 바빴다. 강민혁 또한 아버지와 함께 공범으로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50년 묵은 죄는 비로소 빛을 보게 되었고 강태호는 자신의 탐욕스러운 욕망 때문에 파괴했던 두 생명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김현우 가족은 이제 더 이상 공포에 떨지 않았다. 박씨 부인의 유언장과 민준의 나무 인형, 그리고 현우의 기억 공명, 능력을 통해 밝혀진 모든 진실은 그들을 옥죄던 불안감을 걷어내 주었다. 경찰의 재수사가 시작되었고 강태호의 과거 행적과 박씨 가족의 사건이 낱낱이 파헤쳐졌다. 현우의 증언과 그가 제시한 증거들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제 그의 능력은 더 이상 설명 불가능한 미스터리가 아니라 정의를 구현하는 강력한 도구로 인정받았다. 강태호가 구속되자 그들의 집을 맴돌던 기이한 현상들도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밤마다 들려오던 알 수 없는 속삭임과 발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민지는 악몽에서 벗어나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해맑은 웃음꽃이 피어났다. 지호는 불안했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남편의 용기와 강인함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현우는 이제 박씨 부인과 민준의 영혼이 진정으로 안식을 찾았다고 믿었다. 그의 손목에 있는 벚꽃잎 흉터는 더 이상 뜨겁게 타오르지 않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만이 흘렀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단순히 과거를 엿보는 것을 넘어 영혼의 고통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힘임을 깨달았다. 가족은 이 집을 떠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곳은 더 이상 공포와 비극의 장소가 아니었다. 오히려 50년 묵은 한을 풀어주고 진실을 밝혀낸 역사의 증인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공간이 되었다. 현우는 이 집을 허물거나 팔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이 집을 새로운 의미를 가진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로 했다. 그는 건축가로서의 재능과 새로 얻은 능력을 결합하여 집을 개조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는 특히 박씨 가족의 비극이 시작된 지하실에 주목했다. 현우는 지하실의 습하고 음침한 분위기를 없애고 빛과 온기가 가득한 공간으로 바꾸고 싶었다. 그는 지하실의 벽과 바닥을 새로 단장하고 오래된 우물은 유리로 덮어 그 위에 작은 정원을 만들었다. 우물 위로 쏟아지는 햇살은 민준의 영혼을 위로하는 듯했다. 지하실은 더 이상 어둠의 공간이 아니었다. 현우는 이곳을 기억의 정원키라 이름 붙이고 박씨 가족의 이야기를 기리는 작은 전시 공간으로 꾸몄다. 그는 박씨 부인의 유언장 사본과 민준의 나무 인형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박씨 가족이 행복했던 시절의 빛바랜 사진들을 전시했다.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박씨 가족의 비극적인 이야기와 함께 한과 고통을 넘어선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현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간이 가진 기억과 감정, 그리고 그것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그의 독특한 관점은 건축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건물을 짓는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는 공간의 영혼을 치유하고 기억을 보존하며 사람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기억 건축가로 불리게 되었다. 그의 명성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는 여러 건축 프로젝트와 강연 요청을 받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사용하여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수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지만 현우의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기억의 정원에서 아이들을 위한 역사 수업을 열고 박씨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진실과 정의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지호는 아빠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아빠의 건축 작업과 기억의 정원 관리 일을 도왔고 때로는 아빠의 능력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에 닫힌 소년이 아니었다. 아빠와 함께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그는 성장했고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 민지는 기억의 정원을 가장 좋아하는 곳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뛰어놀고 우물 위의 작은 정원에서 나비를 쫓아다녔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그림에는 박씨 가족의 영혼들이 나비처럼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이 자주 등장했다. 그녀의 그림은 순수하고 아름다웠으며 그 안에는 깊은 이해와 평화가 담겨 있었다. 민지는 이 모든 것을 몸으로 기억하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 현우 가족은 새로 단장된 거실에 둘러앉아 있었다. 넓은 창밖으로는 기억의 정원이 은은한 조명 아래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민지는 그림책을 읽으며 아빠의 무릎에 기대어 있었다. 지호는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고 수진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응시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보,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을 겪었어요. 한때는 이 집을 떠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마치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현우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 씨, 당신과 아이들이 있었기에 제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혼자였다면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였기 때문에 이 진실을 밝힐 수 있었고 새로운 평화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의 눈빛은 사랑과 감사로 가득했다. 지호가 책을 덮으며 말했다. 아빠, 저는 아빠의 능력이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아빠의 능력은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걸요. 저는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호의 말은 현우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의 아들이 이제 자신을 이해하고 자랑스러워한다는 사실에 현우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민지가 현우의 무릎에 기대어 나지막하게 말했다. 아빠, 이제 아줌마랑 오빠 안 아플 거야. 나비가 되었어. 민지는 손가락으로 창밖의 정원을 가리켰다. 그녀의 눈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현우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는 민지의 순수한 영혼이 박씨 부인과 민준의 영혼이 마침내 자유로워졌음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한은 풀렸고 그들은 이제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처럼 평화로울 것이었다. 그날 밤 현우는 잠자리에 들기 전 지하실의 기억의 정원을 다시 찾았다. 우물 위 작은 정원에 심은 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렸다. 그는 박씨 부인의 유언장과 민준의 나무 인형이 전시된 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용기와 희망, 그리고 치유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에서 자신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다. 과거의 좌절과 무력감은 사라지고 그는 이제 자신의 능력과 재능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창문 너머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에서 그는 박씨 부인과 민준의 영혼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영혼은 이제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현우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고 있었다. 현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삶의 일부이며 영원히 그의 마음속에 살아 숨 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강태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박씨 부인의 유언에 따라 사회에 환원되었다. 강태호 그룹은 해체되었고 강민혁 또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그리고 김현우 가족은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평화를 찾았다. 그들의 집은 이제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기억을 치유하고 희망을 심는 성지가 되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다. 김현우 가족의 새 집은 이제 더 이상 낡고 음산한 기운을 풍기지 않았다. 붉은 벽돌과 고풍스러운 외관은 그대로였지만 집 안팎에는 생기가 넘쳐 흘렀다. 마당의 정원은 다채로운 꽃들로 만개했고 창문마다 따스한 햇살이 가득 스며들었다. 이 집은 이제 공포의 흔적을 지우고 치유와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김현우는 기억, 건축가로서 명성을 얻었다. 그의 능력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간이 가진 기억과 에너지를 연구하고 이를 건축 설계에 접목시키는 독특한 분야를 개척했다. 그는 오래된 건물이나 유적지, 심지어는 범죄 현장까지 방문하여 그곳에 남아있는 강렬한 감정들을 공명하고 이를 통해 과거의 이야기를 복원하거나 억울한 영혼들을 위로하는 작업을 했다. 현우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공간의 역사를 이해하고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축가로서 존경받았다. 그의 강연에는 늘 수많은 사람이 모였고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 얻은 지혜를 나누며 세상에 기여하는 삶을 살았다. 수지는 여전히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다. 그녀는 학교 수업에 기억의 정원에서의 경험과 박씨 가족의 이야기를 접목하여 아이들에게 진실과 용기, 그리고 공감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기억의 정원을 방문하여 꽃을 심고 박씨 가족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은 수진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오래된 집에 숨겨진 슬픈 역사와 그것을 밝혀낸 김현우 씨 가족의 용기에 대해 배웠다. 수진은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미래 세대에게 중요한 가치를 심어주는 교육자로서 큰 보람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에 떨던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하고 현명하며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였다. 김지호는 어느덧 대학생이 되어 건축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건축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공간과 인간의 심리적 연결성에 대한 연구에 몰두했다. 그는 아버지의 기억 공명 능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으며 미래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기억 건축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고 싶다는 꿈을 키웠다. 지호는 어릴 적에 내성적인 모습을 벗어나 자신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는 아버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료로서 현우의 강연 자료를 만들거나 기억의 정원을 관리하는 일을 도왔다. 김민지는 이제 밝고 건강한 중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거나 알 수 없는 소리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그림 실력은 나날이 늘었고 그녀의 그림에는 여전히 박씨 가족의 영혼들이 나비나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이 등장했다. 하지만 이제 그 그림들은 슬픔이나 두려움이 아닌 평화와 자유, 그리고 희망을 담고 있었다. 민지는 순수한 영혼으로 이 모든 과정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녀의 그림은 가족의 치유와 성장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기록이 되었다. 그녀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특별한 집과 그 안에서 일어났던 기적 같은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해주곤 했다. 현우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기억의 정원을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들을 수행했다. 그는 재개발 지역의 오래된 건물들을 허물기보다 보존하여 그곳에 담긴 주민들의 삶과 기억을 존중하는 설계를 제안했다. 또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이 일어났던 공간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여 많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공간을 선물했다. 그의 능력은 이제 고통받는 영혼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데 사용되었다. 어느 맑은 여름날, 현우 가족은
기억의 정원에서 작은 기념 행사를 열었다. 지역 주민들과 현우의 강연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기억의 정원은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했고 그 한가운데 놓인 우물, 위 유리 바닥 아래로는 민준의 나무 인형이 투명하게 비치고 있었다. 그들은 박씨 가족을 기리며 그리고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웠던 김현우 가족의 용기를 축하했다. 현우는 연단에 서서 연설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우리는 모두 이 공간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공포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의 힘입니다. 박씨 가족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과거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용기 있게 직면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수많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때 민지가 연단 위로 올라와 현우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림을 높이 들어 올렸다. 그림 속에는 나비와 함께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박씨, 가족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민지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아줌마랑 오빠, 행복해요.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닐 거예요. 사람들은 민지의 순수한 그림과 말에 감동했다.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현우는 민지를 꼭 안아주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느꼈다. 그들은 더 이상 평범한 가족이 아니었다. 그들은 특별한 능력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정한 의미의 영웅 가족이 되어 있었다.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다. 기억의 정원은 은은한 조명 아래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현우 가족은 정원의 벤치에 앉아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에서 현우는 박씨 부인과 민준의 영혼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영혼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현우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고 있었다. 현우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지호는 민지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이 집은 이제 단순히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역사이자 치유의 공간이며 영원한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김현우 가족은 이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이 집은 그들의 두 번째 봄볕을 영원히 품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용기 있는 자들이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그들은 영원히 함께 이 집을 지키며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치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나비처럼 자유롭게 영원히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진실의 힘, 용기,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딘가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나서거나 누군가의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기억 건축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